네, 저희 머니홀라에서 얼마 전에 이제 9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에 관련 컨텐츠를 준비했었는데 여러분들의 호응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컨텐츠 하나 더 준비해봤는데요. 부동산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또 이분을 빼놓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우리나라의 도시와 부동산 연구 권위자이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김경민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네. 곧 책이 나온다고 들어서. 예, 제가 매년 쓰는 부동산 트렌드 책이 사실 지금 예판 들어갔고요. 맞아요, 검색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추석이 너무 길어서 추석 전에 빨리 팔라는 출판사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가지고 9월 말에 빨리 내게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모시려고 원래는 기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근데 그 전에 한 번쯤 이제 이 97 대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 말씀을 들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모시게 됐고요. 지금 딱 일주일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네. 사이에 교수님도 생각이 좀 정리가 되셨을 것 같고 반응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예. 그야말로 도시 부동산 연구 권위자로서 좀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이번 대책의 핵심 그리고 핵심적 예. 반응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627 대책이 나온 다음에 시장 상황이 정책 당국자들이 생각했을 때 약간 다르니까 또 나온 거잖아요. 97 네. 대책이. 627 대책과 97 대책의 좀 차이는 뭐냐면은 627 대책은 기본적으로 금융 접근성을 제한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627이건 97이건 다주택자를 제한하는 건 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걸 떠나서 이게 과연 시장을 정말로 왜곡하지 않느냐 또는 시장에 대해서 정말 시장을 제대로 움직이는 정책인가에 대해서 전 사실 둘 다 반신반의해요. 그러니까 627 같은 경우에는 금융 접근성을 제한한 부분이고 그 말씀 조금 이따 더 드리고 97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좀 절반의 성공적 정책? 절반의 성공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크게 나눠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35만 원한 거대한 아파트 물량을 수도권에서 5년간 착공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우선 수치가 좀 제가 비현실적으로 크고 수도권에서 매년 10만 호만 착공 제대로 들어가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수치를 그렇게 과하게 잡을 필요도 없다. 다만 거기서 제가 좀 평가하는 부분은 사람들이 많이 좀 곡해를 하시는데 네. 공공 분양이라는 거예요. 공공 분양.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LH가 토지를 작업을 깔끔하게 한 다음에 가격 한 20% 30% 디스카운트해서 레미안하고 이편한 세상 브랜드를 민간한테 분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공 분양이라고 LH 브랜드를 분양한다는 게 아니고 낮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의 레미안 브랜드를 분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구조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그렇네요. 예, 좋은데 다만 여기서 확보된 물건들이 이게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주로 서울 외곽에 지금 있어요. 서울 안에 있는 것도 제대로 된 데는 서리풀 지구라고 서초구 남쪽 우면동 쪽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선상에 있는 부분들하고 수서 역세권 뭐 이 정도예요. 지금 나온 게. 그래 조그만 거 모아서 한 7, 8천 세대밖에 안 돼요. 네. 결국은 지금 문제의 핵심이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외곽에 잔뜩 아파트를 짓겠다는 플랜이 과연 현실에서 그 작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성공이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될까요? 절반의 성공이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절반의 이제 성공적이지 못한 부분들, 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어떤 부분은 부분이 아까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게 우선은 제가 봤을 때 그 시장 상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627 전에 우리가 데이터를 좀 부동산은 좀 크게 봐야 돼요. 뭐 주 단위로 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월 단위도 봐서도 안 돼요. 거래량 같은 것들은 분기별로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분기별로 봤을 때 되게 이상한 트렌드는 뭐냐면은 2024년 1분기부터 분기별로 봤을 때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 네. 그러니까 예를 단적으로 그러니까 서울시 거래량이 올해 1분기가 한 19,000 정도가 거래가 됐어요. 근데 2분기가 3만이 거래돼갔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작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강남 3구가 가격이 제일 높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노원구, 도봉구, 성공동구 합친 것보다 높아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노원구가 전체에서 서울시에서 그 차지하는 물량이 10%가 되거든요. 근데 강남 3구보다 노도성 지역이 노원, 도봉, 성북 지역이 상대적으로 저가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자체가 강남 3구가 많다는 거는 네. 고가 아파트 중심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 1분기하고 2분기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1분기 때 강남 3구 거래량이 4,400이었다가 2분기 때 2,900으로 확 떨어져요. 근데 그때 노도성 지역은 2,300에서 4,500으로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강남 3구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선 정체나 이렇게 좀 슬로우 다운 하기 시작한 거예요. 6.27 진짜 전이에요. 네. 근데 노도성 지역은 그때부터 갑자기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사실은. 변한 거로, 강북 지역으로. 그래서 저는 지금 6.27 정책의 문제점이 아마 시장을 더 왜곡시킬 거고, 이게 강북 지역의 아파트 가격들을 더 높일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봐요. 강북 지역의 아파트를 더 높일 가능성. 그러니까 이미 상승세는 탔는데. 이미 상승세 탔고, 이게 실질적 6.27 정책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거는 금융 접근성을 제한을 한 거예요. 네. 가격이 5억이든 10억이든 50억이든 6억까지밖에 대출을 못 받아요. 근데 우리가 생애 최초는 70%까지 LTV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예요. 만약에 가격이 6억짜리라고 하면은 6, 7에 42잖아요. 그럼 44억 2천까지는 그 파이낸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9억이라고 하면 6억 3천까지가 파이낸스가 돼야 되는데 6억으로 막아놨으니까 3천만 원만 더 하면 돼요.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국민 평형이 33평이 아니고 25평형이거든요. 그럼 서울시 전체에서 올해 거래량 된 것 중에서 강남 빼고요. 서울시 전체 25평의 중위 가격이 얼마냐에 대한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항상 말씀하시죠. 그게 중요하다. 네, 그게 되게 중위값이. 중요해요. 그거 아는 분 있냐고요. 지금 정책 당국자 아무도 모를걸요. 다 강남 집값만 네, 알고 강남 있어요. 가격에 60억, 원베일리 작년에 뭐 60억 찍었다, 50억, 55억, 60억 찍었다. 거기에 앵커링 돼 있으니까 네, 저번에도 그 말씀하셨죠. 이게 되게 높아 보여요. 근데 25평 서울시 중위값 지금 9억이에요. 그 말씀 뭐냐면은 사람들이 제일 사고 싶어하는 평형대의 절반이 9억 이하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3천만 원만 더 하면 다 살 수 있어요. 노원, 도봉, 성동구 지역은 25평짜리가 6억이에요. 거기는 33평짜리가 9억이에요. 8억, 9억에서 8억. 이걸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27 정책에 갖고 온 정책의 사이드 이펙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저가하고 중가하고 고가가 있을 때 맨 처음에 패닉이니까 다 거래량이 떨어졌는데 저가에서 가격이 우리가 단지별로 봤을 때는 다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단지별로 봤을 때는. 그리고 중가 가격대는 거래량이 거의 박살이 났어요. 왜냐면 내가 15억짜리를 살고 싶다고 할게요. 그럼 과거에 한 10억 정도 파이낸스가 일어나는 건데 지금 6억밖에 안 돼요. 중산층이 갑자기 4억을 어디서 내냐고요. 못 사는 거예요. 다만 9억에서 10억 있는 사람들이 1로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건 시장을 왜곡시킨 거예요. 절대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인 게 아닌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가격적 측면에서는 수요가 아까 말씀하신 국민 평형대인 25평형대가 늘었고 그래서 거기부터 지금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그럼요. 당연한 거죠. 충분히 파이낸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시장은 돌았다고요, 사실은요. 그럼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게 여태까지 트렌드를 보면 강남이 이렇게 폭등을 했거든요. 네. 노원구, 도봉구, 성동구는 굉장히 스태그넌트예요. 좀 정체 상황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서울이 누적으로 봤을 때 강남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얘는 이렇게 되니까 절대 그게 아니에요. 누적 상승률 항상 맞춰요. 이런 식으로. 그게 이미 된 거고 하여튼 제 책의 이번에 분석은 상승 도미노예요. 상승 도미노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를 뭐 사라나 이런 게 아니고 이 정책 시장 트렌드를 봤을 때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재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공급 대책 나와야 되고 거대한 분양 시장 열리는 얘기 계속 했는데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공급 대책은 그나마 조금 이번에? 그나마 조금 나왔는데 이게 제대로 된 서울 로케이션이 안 나온 거예요. 97 대책 조금만 더 이따 말씀드리고 6.27 정책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금융 접근성을 제한한 것처럼 보이나 문제는 뭐냐면 중산층하고 서민들한테 그대로 타격을 준 거예요. 고소득자는 사실은 현금 동원력이 워낙에 큰 데기 때문에 고가 주택은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거래량 준 건 맞아요. 거래량이 줄었으니까 평균 가격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나 일부에서 신고가가 나오는 게 여기예요. 강남권 신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중가 지역 아파트 신고가 나온 뉴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고가는 고가대로 그냥 뭐 돌아가는 마켓이고 저가에서 문제가 있는 건데 다만 우리가 이게 금융 접근성을 막는다고 했을 때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거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 계속 봤어요. 문재인 정권 때 계속 매달 뭐가 나왔거든요. 결국 가격 올렸어요.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상황이 돌았다는 인식을 하고 봤을 때 분양시장 이거 경기도 것만 있고 서울이 제대로 안 나오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정부 정책 자체가 지금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또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네. 우리나라에 과연 부동산 컨트롤 타워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부터 우리가 가야 돼요. 지금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 김현미 장관, 원희룡 장관 생각하면서 국토부라고 생각하는데 네. 국토부가 아니에요. 지금 금융위예요. 지금 627 대책은 금융 접근성을 제한한 그렇게 거잖아요. 말씀하셨죠. 네. 금융위가 뭘 갖고 있냐면 그 밑에 HF라고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걸 갖고 있어요. 맞아요. 거기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슈를 해요. 그 다출을 실행을 시킨다고요. 네네. 근데 그것도 코미디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부동산 주무부처가 서민들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을 해야지 엉뚱한 금융위가 왜 그걸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금융위가 이 기관을 갖고 있고 이 권한이 있으니까 여기서 맨날 국토부랑 상관없는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그럼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당연히 엇박자가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2년에 대폭락했잖아요. 2023년 1월 달에 나온 게 특례보금자리론이에요. 네. 그죠? 그때는 LTV 80%까지 늘려줬어요. 네, 소득 기억나요. 상관없이. 그죠? 네. 대출 문을 열어준 거였죠. 그것도 금융의 작품이에요. 국토부는 그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완전히 반대. 완전히 반대인 거죠. 이게 얼마나 코미디냐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이게 이재명 정권, 윤석열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은 정부 정책을 보는 거예요. 그 누가 대통령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는 게 그 2023년 1월에는 LTV로 확 열어놨다가 지금은 정말 폭압적으로 6억 상한을 만들어 버렸어요. 2년 반 만에 정부가 대출해서 집 사라 했다가 야 너희들 안 되겠어. 대출을 막을 테니까 집 사지 마. 2년 반 만에 세상에 그런 정권 없어요. 이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 그만큼 기민하게 대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 그만큼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지금 이 정책은 중산층과 서민한테 타격을 주는 거거든요. 사이드 이펙트가 두 개인데 정부가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또는 시장에 따라서 자기들이 멋대로 움직인다는 걸 안다고 하면은 소비자가 바보가 절대 아니에요. 소비자들도 그럼 저렇게 하면 우리가 먼저 해야겠냐고 또 비이성적으로 그렇겠죠. 들어가는 거예요. 네. 몇 번 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지금은 더 경험이 기다리고 있죠. 왜냐하면 정부 말을 믿었다가 들었다가 벼락거지 낸 사람들이 불과 몇 년 전에 있는데 정부가 수요 갖고 이렇게 파이낸싱을 뭐 제한한다고 했을 때는 수요자들은 어떻게든지 사금융을 일으켜요. 사실은 네. 어떤 수단을 써서 사금융을 일으켜서 주택을 살 수 있다고요. 그건 가수요가 붙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좀 심각한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미국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요.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요. 자기 가게 만들고 자기 집 사는 게 그 사람들의 꿈이고 미국에서 하는 대부분의 정치인이 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중산층과 서민이 자기 집 사는 게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보수건 진보건 정권에서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 아메리칸 드림이 깨지고 있다. 도저히 집이 젊은 사람들 월급 대비 살 수가 없다.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코리안 드림은 뭐냐고요? 저희는 그게 깨진 지 오래됐다고. 그게 깨진 게 오래됐기 때문에 그거 정부에서 해줘야 돼요. 근데 정부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오케이 너희들 열심히 돈 모아 그것까지는 해줘요. 근데 너희들이 집을 사는 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대출을 줘였잖아요. 너희들이 집 사는 건 잠깐만 기다려. 왜 집값이 오르니까 너희들은 집을 사지 마요 지금. 코리안 드림이 그러면은 집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 그 다음에 너희들은 그 정부가 제공해서 임대 아파트에 살아? 그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OECD 기준으로 정부가 임대료를 컨트롤할 수 있는 물량이 지나치게 낮은 나라예요. 결국은 사적 그 민간 아파트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네. 그럼 거기서 인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월세가 지금 대폭등하는 기간이어서 지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부가 그럼 정책 목표 정하고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저는 지금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는 그 워딩도 잘못된 게 뭐냐면은 지나치게 우리나라 실효세율이 낮기 때문에 실효세를 올려야 돼요. 그게 뭐 집값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인데 맨날 한미일 공조 얘기하는데 미국이 세율이 중위값이 0.8%고 일본이 세율이 1.4예요. 일본이 한국은 0.1이에요 지금. 한미일 공조 그렇게 중요한 거 어느 정도 올리자고요 사실은. 세금 분야에서는 공조가 공조 안 돼요. 세금 분야에서 제가 봤을 때 거의 중국식이에요. 중국은 재산세 없으니까. 네. 교수님께서 예전에 전세 사기 말씀하셨을 때 거의 저희 썸네일이 화났다였거든요. 그 이후로 또 이렇게 화나신 거를 또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언제쯤 교수님 화 안 나신 모습 좀 볼 수 없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은 전세 이거 대출 조이지 않으면 가격이 오를 거냐 했을 텐데 수요 정책으로 가격 잡은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사고명 일으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구체인지 정책이 좀 기대를 했고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국공유지 기반으로 했을 때는 거대한 분양시장을 열 수는 있어요. 네. 그 판은 마련했는데 과연 로케이션에 관련된 질문인 거예요. 저는 로케이션, 그러니까 서울 안에는 요지의 땅들이 안 나왔다는 거. 예. 요지의 땅들을 낼 곳은 있어요? 아, 그럼 많아요. 제가 봤을 많아요?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수도권 전체에서 135만 호 그런 맞아요. 숫자에 절대 경도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대 낮춰서 수도권에서 매년 10만 원만 착공 들어가도 굉장히 성공이에요. 좀 낮추고 핵심은 이제 서울인데 우선은 제가 봤을 때 5개월 정도 땅 정도만 해도 돼요. 어디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서리풀 지구라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이 착각하시는 게 서리풀 공원이 방배동하고 서초역에서 거기 서리풀이 아니고요. 서리풀 지구라는 거는 서초구 남쪽에 우면동이 있거든요. 우명동을 따라서 경부축을 따라서 있는 데가 서리풀 지구예요. 네. 예. 그래서 거기가 지금 용적률 200%밖에 안 나는데 거기는 경부축을 따라서 땅이 좀 길어요. 그래서 용적률 400%까지 올릴 수가 있다고요. 사실 이 땅도 작년 9월 달에 박상호 장관 오세훈 시장 같이 나왔어요.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면 용적률에도 올릴 생각을 해야죠. 왜 그게 안 됐을까요? 용적률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이상하다.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네, 리더십이라는 게 어느 리더십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여기서의 문제의 핵심은 사실 서울시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시가 문제의 심각성을 제 제자들도 서울시에 많고 서울시에 많은 게 아니고 주변에 많거든요. 제 환경대학원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 미래 공급에 대한 그 심각성을 계속 간과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재명 정권이 6월 달에 잡아서 정권 들어왔는데 지금 9월 3개월 동안 뭘 해요? 솔직히. 서울시장 오세훈과 박원순의 서울시장이 20년이잖아요. 사실은. 오세훈 시장 된 것도 벌써 3, 4년 됐고 그럼 지금 뭔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얘기를 좀 준비했는데 그 중에서 LH 관련한 얘기들도 있었고 했는데 교수님이 지금 거의 방향을 이제 잡아주신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아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교수님께서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 그거를 절반의 실패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그럼 지금 이런 대화를 나눔으로 인해서 지금이라도 피보팅이 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있나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리더십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 아까 제가 토지 말씀을 드리다가 좀 옆으로 샜는데요. 네. 그러니까 서리풀 지구라는 데가 있고 수서역 창고 수서역 부지도 지금 이 두 개는 들어가서 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다만 여기 용적률 400%로 올리자. 그 다음에 다른 부지들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에요. 용산정비창 거기 15만 평이에요. 거기서 5만 평 정도만 상업시설을 쓰면 돼요. 전 세계 업무지구 어디도 다 오피스를 개발하지 않아요. 지금 오피스 수요도 지금 넘쳐나요. 죄송한 맞아요. 얘기지만 오피스 비중 좀 작게 하고 10만 평 개발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거기도 용적률 400% 주자고요. 그럼 거기서도 몇만 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계속 안 나오냐고요. 제서울시 요지에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고 창동에도 사실 역세권 개발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상암동에 맨날 오피스 100층짜리 건물 짓는 데는 있는데 거기는 오피스 100층 절대 안 됩니다. 아무도 안 들어가요. 다만 거기 주상복합 100층은 가능해요. 100층까지도 필요 없어요. 한 70층 해서 거긴 될 거예요. 상암동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럼 그거 모으면 제가 저번에 계산하면 한 7만 채 나오더라고요. 서울시 안에서 7만 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단계적으로 조금씩 분양을 하면은 저는 이게 공급을 하라는 얘기가 과거부터 말씀드렸던 게 거대한 분양시장을 열라는 거예요. 거대한 분양시장을 열 때 한 20% 30% 가격을 디스카운트 된다고 하면은 기축시장에서 막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들이 이 분양시장 줄을 쫙 쓸 거예요. 여기 있는 관심을 일로 옮기자는 게 제 주장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기존의 아파트를 사는 관심을 분양으로 옮겨야. 왜냐하면은 지금 분명히 조금 있어 서울시에서 9월 30일 나온 대책이 뻔해요. 제가 봐서 용적률 올려주겠다. 지금 재건축이 안 되니까 재건축이 안 돼 300% 400% 올려줄게. 그거는 발표하는 순간 그대로 토지 가격에 적용돼요. 또 안 돼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 부동산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국공유지, 국가가 컨트롤할 수 있는 토지를 잔뜩 확보한 다음에 거기 랜드 클리어링 하는데 그 토지 확보하고 거기서 분양시장을 거대하게 열어줘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케이스를 우리가 두 번을 봤어요. 언제랑 언제예요?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하고 이명박 정권이에요. 노태우 정권 때 올림픽 있을 때 매년 100%씩 올랐어요. 강남 가격이.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리더십 발휘해가지고 정말로 빠른 시일 안에 분당 아파트를 줬어요. LH가 그때 정말 잘했어요. L하고 H가. 그때는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였으니까. 그러면서 강남 가격은 90년부터 97년까지 쭉 빠져요. 한 7년 정도 돼서. 그때 분당 물건이 그때 40만 원이었는데 40만 원은 시간이 걸리면서 만들어진 거고 몇만 원씩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일로 가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강남권인데 가격이 싸니까.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명박 정권에서 2010년에 했던 보금자리 주택. 그때 보금자리 주택이 지금 얘기하는 공공분양이에요. 당시 이제 그린벨트 깐 다음에 이거 국가 땅이니까요. 네. 일부 약간 수용하고 거기서 아파트 졌는데 아파트 공공에서 관리하면서 졌죠. 아파트 졌는데 그거 레미안 브랜드, 힐스테이트 브랜드잖아요. 물론 자곡동이 약간 강남에서 좀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자곡동,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원동, 자곡동 거의 같은 생활권이거든요. 그렇죠. 수서랑도 수서랑 가깝고 하니까 거기 대비 가격이 20% 싸니까 분양시장에 줄 쫙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전략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아파트 용적률 올려봤자 그거는 토지 가격에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는 또 못 져요. 지금은 공공이 확보할 수 있는 땅에서 공공 브랜드가 아니고 민간 브랜드라고 했거든요, 이번에. 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착각하는데 이거 민간 브랜드예요, 민간 브랜드. 그게 된다고 하면은 이 수요가 일어나서 쫙 붙을 거예요. 그야말로 말씀하신 뭐 힐스테이트나 그런 그렇죠. 브랜드 말씀하시는 거죠. 레미안 힐스테이트 이 편한 세상이죠. 네, 맞아요. 네. 교수님,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저희가 예전에 교수님 모셨을 때 교수님 관심사가 디지털 자산 이런 것도 다양하게 있으시기 네. 때문에 아직도 이런 상황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정책에 따라서 서울시 내지는 우리나라의 집값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길게 보면 집값이 떨어질 거야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매크로 환경에서 겨울이 오면 분명히 그 기회가 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내 집 마련이 아니다라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또 시험대에 든 거죠. 그런 매크로적 환경까지를 감안하셔서 얘기를 해주실 수도 있을까요? 우선은 매크로적 환경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어요. 되게 죄송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요. 우리가 경기가 되게 안 좋죠.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 경기 좋은 데는 대만하고 미국뿐이에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 다 박살났어요. 독일 같은 나라가 그 제조업 강국이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1%대 성장률이에요. 영국이 망가졌잖아요. 맞아요. 우리처럼 조선업 있고 자동차 있고 배터리 있고 그다음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반도체 있고.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모멘텀이 약간 필요할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좀 안 좋다고 느끼죠. 느낀다는 건 느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전 지금 서울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서울하고 지방은 원래 달랐고 앞으로도 다를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황을 보면은 부동산이라는 게 금융시장하고 공간시장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시장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예요. 예, 주택담보대출 이자라는 게 10년치 국고채하고 10년치 국고채가 사실 금리 상황과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그죠? 인플레이션은 더 올 거예요. 관세 전쟁 때문에. 그 누구도 갑자기 멕시코 대통령이 야, 우리도 관세 올릴 거야를 누가 예상했어요? 다 올릴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 글로벌 타리프 올 때문에 수입 물가 당연히 오를 거고 그렇게 가격에 전가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염려해서 미국에서는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면 우리도 내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굉장히 빨리 내렸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작년 7월부터 올해 중반까지 거의 1년 동안 100bps를 내렸어요. 3.5에서 2.5를 1년도 안 돼서 100bps 내린 건 엄청난 거예요. 그 유동성이 강남으로 간 거예요. 부동산으로. 근데 재밌는 건 인플레이션이 올 건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려야 돼요. 전 세계가 다 내리고 있거든요. 네. 전 세계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럼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제일 좋은 투자처는 사실 부동산이에요.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면서 유동성도 확보가 돼요. 그러면 이건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이에는 아니고 하여튼 자산시장으로 유동성이 확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금융시장 쪽이고 공간시장 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서울시에서 주택 공급량 정말 처참하게 떨어져요. 내년까지는 그나마 한 2만 호가 나오는데 아마 2027년과 2028년 처음으로 만 채 이하로 떨어져요. 진짜 절벽이에요. 절벽이에요. 29년은 심각해요. 이거 정말 심각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발 이 심각성 이해하면서 제발 빨리 분양시장 열어야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거예요. 제가 재작년부터 계속 여기에는 결국 올해부터 큰일이 났어요. 작년부터 사실 큰일 난 거예요. 작년부터 슈퍼사이클 탔기 때문에 강북이 지금 슈퍼사이클 탔어요. 이 거대한 물결은 못 끊어요. 빨리 분양시장 열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기 때문에 동경 부동산 박살났겠지. 근데 그것도 거대한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안 보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랑 굉장히 비슷해요.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오르기 시작했고 2020년부터 지금까지 동경에 있는 좋은 맨션도 거의 50% 올랐어요. 왜 그런 거 안 보냐고요. 그리고 서울은 글로벌 도시이기 때문에 서울, 뉴욕, 동경 이런 데 부동산 흐름의 패턴이 굉장히 비슷해요. 따라서 서울 같은 경우가 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이 거의 G2예요. 글로벌 G2 도시가 가격이 떨어진다? 그건 착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할 일은 양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서울시가 강남이 각각 높은 건 높으나 그거는 이제 슈퍼스타 단지이기 때문에 완전히 열애의 마켓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25평 아파트 중위값석이 9억이라고 하면 충분히 어포더블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당연히 어포더블하죠. 서울같이 좋은 도시에서 25평대 가격이 9억대가 절반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따라서 거기에서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9억대라고 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한 번쯤 살 수 있는 가격이지만 이게 이제 더 급격하게 오르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 주시는 거죠. 그렇죠. 강남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보면 누적 상승률로 봤을 때 강북도 따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예전에 가격이 지금 저가가 한 5억이고 고가가 10억인데 얘가 20억이 됐다고 치자고 얘가 40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5억짜리가 같은 상승률로 10억이 돼요. 다만 그 레벨의 차이가 5억에서 10억으로 벌어질 뿐이죠. 예. 근데 그게 어포더블하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살 수 있다, 들어갈 만한 여력이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오르면 아닌 거잖아요. 저희들의 급여 상승 속도는 그걸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게 피케티가 하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의 노동 속도의 상승보다는 자산 속도의 상승이 항상 빨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 당국자들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은 양질의 공급을 주택을 계속 공급해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첫 번째이고 서울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 선거 이슈 때문에 좀 졸렬하게 김포를 서울에 파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서울이 좀 더 광역화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서울이 너무 작아요. 서울이 600제곱킬로인데 동경하고 비교했을 때도 동경 23구가 600이고 23구 더하기 지방들 많잖아요. 주변에 있는 거. 그거 해가지고 동경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도쿄도죠. 네, 도쿄도 굉장히 크고 상해하고 베이징은 서울 더하기 서울 한 6개의 물량이에요. 그럼 서울이 지금 상당히 작다고요. 서울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하고 그러니까 공간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다음에 교통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공간 거리가 멀더라도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철도 혁명이거든요. 그렇죠. GTX 같은 거. 그걸 통해서 시간 거리를 어떻게 좁힐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서울의 개발축이라는 게 T자로 가고 있어요. 그게 다 업무지구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2호선 외곽에 강북 지역은 업무지구가 제대로 된 데가 없어요. 거기서 제일 가까운 데가 광화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서울에 있는 성수동 이런 데 살다고 치자고요. 성수동에서는 여의도도 가깝고요. 5호선 타고 가면 되니까. 광화문도 2호선으로 가면 되고 그 수인분당선으로 강남도 가까워요. 성수동 자체가 또 업무지구이기도 해요. 2호선 안에서는 사실 갈 수 있는 업무지구가 되게 많아요. 초이스가. 그럼 거기에 가격하고 2호선 매각에 있는 데는 결국 갈 수 있는 데가 광화문밖에 없다고 하면은 상황은 다른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업무지구 접근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북 지역에도 어떤 지역에다가 업무지구를 만들 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힙지로라고 하는 곳 갔다 왔는데 교수님은 익선동에 관심이 많아서 다 그 근방이긴 하지만 정말 놀랐거든요. 그 놀란 게 두 가지였어요. 진짜 힙해서 놀랐고요. 외국인도 많고. 두 번째는 너무나 많은 건물이 새로 지어지고 있어서요. 심지어 택시기사님도 진짜 많이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밤이 되니까 거의 불이 꺼져요. 왜냐면 공사장 다 문 닫으니까. 근데 그럴 정도로 이렇게 사람 나간 집처럼 보일 만큼 공터에서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공사들이 아마 쓰면 되게 높고 새로운 건물이 지어질 거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업무지구가 그 을지로나 이런 시내에는 더 많이 확대돼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은 광화문 업무지구가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업무지구 자체가 A라는 업무지구가 확장이 되는 것도 존재를 하고 도시 공간에 새로운 업무지구가 여러 개 만들어지는 것도 동시에 존재를 해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오피스 교회화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네. 오피스 타운이 CBD 하나 딱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업무지구라는 거는 중간중간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지도상을 봤을 때 2호선 외곽에 강북 지역은 업무지구가 없어요, 솔직히. 그러면 서울시 정책 담당자라고 하면은 지금 주택 공급과 동시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어디 코어 지역에 업무지구를 만들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신촌역에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이화여대 같은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들이 존재를 하는데 네. 외국에 이런 최고의 학교가 있으면 당연히 스타트업 밸리가 되면서 그게 업무지구로 성장을 해요. 실제로 그렇죠, 외국들은. 네,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죠? 스탠포드도 마찬가지고. MIT도 그렇고. 맞습니다. MIT 캔들 스퀘어 주변도 사실은 예전에 그렇게 황량하다가 지금 완전히 바이오 허브로 발전을 했잖아요. 그게 정책적인 요인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신촌에 그런 데다가 용적률 1000%, 1500% 주자고요. 거기는 업무지구화 된다고 하면은 은평구에 있는 사람들이 광화문도 업무지구 갈 수 있는 거고 은평구에 있는 사람들이 신촌도 거대한 업무지구이기 때문에 새로운 옵션이 생긴 거예요. 그에 더해서 이 동부권에 있는 고대 주변을 보자고요. 고대, 성신여대, 경희대, 외대, 한예종, 네. 서울시도 그렇게 다 있거든요. 좋은 학교들. 거기도 제대로 된 스타트업 밸리도 없어요. 왜 없냐고요? 또 거긴 또 문제가 뭐냐면 지하철 접근성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 몰려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 몰려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그러니까 이게 사실 리더십의 교수님 문제고 좀 빅 비전을 갖고 공간 혁신, 교통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레벨이 집값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2년여 만에 지금 완전히 반대 정책이 나오는 마당에 그런 일관성 있는 비전을 어떻게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리더십이 할 일이죠. 그러니까 그게 정부 정책 리더십이 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신도시 개발 되게 잘한 거거든요. 두 번의 성공 사례. 두 번의 성공 사례도 있고, 그럼 박정희는 그러면은 그걸 평가해야 되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을. 강남이라는 신도시를 만든 거거든요, 본인이. 강남의 신도시를 이거 배드타운으로 설계한 게 아니에요. 강남이라는 신도시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잡 기능도 들어가고 리테일도 들어가고 그 주거단지도 만드는데 주거단지도 개포 주공 아파트부터 압구정동 63평까지 다양하게 섞었어요. 정말로 대단한 플랜을 한 거예요. 그 정도 비전 지금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가 서울이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이유는 한 분은 디자인에 미쳐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고 또 다른 분은 보존에 몰인돼가지고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을 소외시켰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리더십이 나오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바뀌든지 해서 서울의 비전을 세우던가 하고 본인이 못 세우면 중앙정보장관에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서울 같은 데는 너무나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사실 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어디서 보여주냐면 영국에서 그걸 보여줬어요. 영국에서 대처 수장이 집권했을 때 영국이 심각하게 안 좋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대처가 정권을 잡았으니까요. 근데 런던이 그때 너무나 안 좋았는데 런던에서 뭘 봤냐면 뉴욕이 갑자기 되살아난 걸 본 거예요. 그 당시에 1970년대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이 중심 도시들 런던, 뉴욕,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다 박살났었거든요. 범죄 도시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근데 뉴욕이 되살아난 걸 보니까 런던 시장에 가가지고 뉴욕 시장이랑 얘기해가지고 이거 한 게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뉴욕에서 배터리 파크시티라는 곳을 개발했던 디벨로퍼를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해서 야 우리 런던에 카나리 왈프라고 있는데 여기 한번 개발해라고 맡겨줘요. 그러니까 그런 비전을 갖고 있고 제발 중앙정부에서도 제발 서울시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중앙정부가 주로 제가 일을 좀 해보면은 서울시가 잘한다고 냅둬요. 중앙정부는 다 나머지 다 생각하는데 서울시 경쟁력이 대한민국 경쟁력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중앙정부 공무원들도 서울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했으면 좋겠어요. 초반에 모두에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금융위와 어떤 국토부가 컨트롤 타워가 이원화되어 있는 거가 조금 기이하고 거기서 비롯되는 엇박자가 시장의 불안감을 야기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생각했을 때 중앙정부랑 서울시랑 당연히 긴밀하게 조율이 돼서 뭔가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일 수도 있는데 교수님은 지금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이번에 나온 거예요, 사실은. 아니 이번에 나왔는데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약간 이상한데 내가 9월 30일 날 다시 발표 그게 뭐냐고요. 미리 동시에 같이 발표해서 작년에 박상호 장관하고 오세훈 시장 같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지금은 따로 얘기하냐고, 중앙정부 따로. 지금 위기의 심각성에 진원지는 서울인데. 그러니까 어느 리더십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소통 심각한 거고, 예를 들어서 이거 아까 서울시가 이걸 오판했다는 건 뭐냐면은 올 초에 토지거래 허가제 폐지한 것부터 그 오판의 증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 같이 말도 안 되는 반자본주의적인 법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토지거래 허가제요? 당연하죠. 국가가 뭔데 개인이 땅을 산다는데 자기들이 허가를 할지 말지를 해요. 신고사항인 거지. 근데 그거 박정희 정권 때 나온 거거든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것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집값이 폭락할 때 하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갈 때 그런 걸 해서는 안 돼요. 원칙이 맞더라도 상황을 봐가서 하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거기에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 못하는 게 바로 거기에요. 이번에 97 대책으로 서울 집값 못 갚는다라는 얘기를 한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황 인식을 하셨다고. 아니 근데 본인이 여태까지 한 거를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하셨어야죠. 여태까지 그러니까 지금 아마 나중에는 아마 둘이서 핑퐁 게임을 할 것 같아요. 서울시하고 중앙정부에서 너희 탓이다. 지금 너희 탓할 때가 아니고 제발 데이터를 보면서 아파트 공급량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그것도 좀 제대로 된 데이터를 보기 바래요. 서울시 보면은 거기다가 공공 임대 물량 잔뜩 넣어가지고 자기들 그 오버 에스티메이션 하는데 그거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서울시가 아파트가 요 정도면 그러니까 서울시 집이 총량이 있으면은 아파트가 4고 비아파트가 6이에요. 지금 빌라도 공급량이 지금 처절하게 박살이 났어요. 그럼 이거는 무조건 전세 가격부터 올리는 거예요. 무조건. 그 전세 가격 오르는 경우에는 그냥 매매 가격까지 가요. 이거 시간의 문제지. 이거 심각한 거기 때문에 정책 담당자들이 좀 제대로 협업해가지고 뭔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나온 김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전월세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뭐 집 사는 거는 차치하고 전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게 관심사인데. 그러니까 우선은 이번에 대법이 전세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한 판결을 그렇죠. 했거든요. 예. 그럼 전세 제도가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법적으로도 위험한 게 여태까지 있었고요. 그러면 전세 제도가는 저는 사실 이건 무조건 반전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전세 제도 없애든지 반전세로 가든지 월세가 되든지. 근데 이렇게 리스크가 법적으로 또는 금융적으로 리스크가 많은데 그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월세 가는 걸 반대하는 것도 좀 되게 웃겨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반전세로 가든지 월세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원칙이고, 다만 이제 월세가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에 이제 중산층과 서민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그때는 이제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정책 설계가 지금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에 이제 우리가 주택 바우처라고 하고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이게 정액이에요. 그러니까 뭐 임대료가 5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자기가 30 내고 임대료 보조금만 20 받으면 그냥 해피한 거죠. 근데 지금 2020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거의 임대료가 한 50% 올랐거든요. 50만 원이 80만 원이 됐다고요. 그럼 이 사람이 임대료 보조금이 20만 원이 50만 원이 되면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전히 20만 원 받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 30만 원대는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정률로 가야 돼요. 정률로 가는 건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은 지역마다 사실은 그 적정한 임대료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네. 디스트리뷰션 본포를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적정한 임대 수준이 있고, 그리고 한 절반, 그러니까 소득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 소득 군위에 한 하위 30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자기가 내는 소득이 있잖아요. 자기가 내는 소득의 30%는 자기가 임대료를 내고 나머지 부분을 미국에서는 그 임대료 보조를 받아요. 주택 바우처를. 그러니까 본인 소득이 가만히 있는데 임대가 갑자기 폭등을 했다. 그럼 임대료 보조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훨씬 안정적이죠. 네. 주거복지 차원에서. 다만 이게 어마어마한 정부 재정 부담으로 가요. 솔직히. 그래서 미국 건교부라고 할 수 있는 허드에서 이 주택 보조 프로그램이 재정 부담이 거의 5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네. 지금 빨리 해야 될 부분들은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을 작동을 하든지, 왜냐면은 임대료를 중앙정부건 공공기관에서 임대료를 컨트롤할 수 있는 물량이 우리가 너무너무 적어요. 너무너무 적기 때문에 이 물량도 개발해서 좀 확보를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그에 더해서 이게 너무 적기 때문에 수요 차원에서 임대 보조 프로그램이 정률로 돌아가는 거를 좀 더 설계가 돼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이 얘기 없이 전세 폐지하고 월세를 갑시다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질문을 드리려고 모신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사실 이제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짚어보려고 오셨지만 저희가 어쨌든 머니온라인 또 시청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한 어쨌든 그런 필요성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투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많이 뭐 잡혔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는 실수요와 관련된 부분인데 내가 집이 없이 아직 이제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라면 지금은 어떤 조언을 좀 막연하지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까 우선은 본인의 소득이 이제 일정 부분 계속 미래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국가주택을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샀다가 뭐 반폭락해도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인데 주택은 그러니까 이런 주택은 항상 보유하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 자기가 자영업하건 뭐하건 파이낸스를 일으킬 수 있어요. 예? 레버리지. 그러니까 뭐 자영업 비즈니스를 한다고 했을 때 주택을 담보로 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다고, 돈을 빌릴 수가 있다고. 그게 미국, 영국 다 그래요, 사실은. 그러면 주택을 보유하는 게 사실은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거고 다만 이게 경기가 뭐건 간에 네. 지금 상황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소득과 경기에 상관없이 움직일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그리고 아마 이게 가격이 아마 이쪽으로 옮길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자기 생애 주기하고 그 소득의 미래 소득의 어떤 이 들어오는 스케줄 같은 것들을 잘 관찰을 해서 매매 시장에 들어가는 거는 저는 지금 괜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꾸준히 그 말씀 해주셨어요. 저희 처음에 나오셨을 때 어떤 2호선 이제 그런 주변을 눈여겨보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다음에 저번에 나오셨을 때도 아직은 들어갈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슈퍼사이클이 왔고 급등세가 더 가팔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빠른 때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강북은 급등세가 아니었거든요. 급등세는 그러니까 맨날 뉴스를 강남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급등세로 느끼는 건데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앵커링 확증이거든요. 강북은 거의 안 올랐어요. 예. 여전히. 예. 그러나 정책이 계속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면 강북마저도 이제 오를 거가 보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강북도 슈퍼사이클 탔어요, 올해. 예. 아직 안 올랐지만 어쨌든 탔다. 저번에 교수님과 이제 이준석 대통령 후보는 만나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안타깝게 두 다른 후보님들을 못 뵙고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대통령이 되셨는데 아까 중앙정부라도 했으면 좋겠다. 서울시가 못한다면 그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나오신 김에 어쨌든 뭐 대통령이자 함께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 교수님 이런 제언을 좀 정책 제언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우선은 뭐 제가 뭐 이재명 대통령께 뭐 함부로 말씀드린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 타워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컨트롤 타워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거는 국토부 쪽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국토부가 주관 부서는 국토부가 맞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모기지 부서는 HF 일로 옮기는 건데 이게 아마 금융위가 해체되면서 아마 이게 기재부로 갈 거예요. 기재부가 무지하게 반항하면서 싫어할 겁니다. 눈에 보여도 뻔해요. 거기도 부동산 정책과라고 있어요. 또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둘 간에 이게 안 되면은 최소한 그거를 상위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대통령실 안에 국가부동산위원회가 있어야 돼요. 새로 신설. 근데 사실은 이게 부동산이 자산 중에서 제일 큰 건데 건축위원회는 있는데 부동산위원회는 왜 없냐고요. 그것도 코미디예요, 사실은요. 코미디가 너무 많네요. 너무 많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거 컨트롤 타워를 그러니까 이거를 딴 것보다도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실행하는 기관이 국토부 부동산 주무부서에 없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예요.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든 그게 정리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가장 강력한 게 대통령실이니까 대통령실 안에 대통령이 주관해서 국가부동산위원회를 만들든지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십을 배워야 돼요. 노태우 대통령이. 지금도 금융이 국토부 소통 안 되거든요. 옛날엔 더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직접 주관해가지고 분당 개발할 때 다 참석해가지고 다 조정해줬어요. 지금 리더십 그거를 발휘하셔야 돼요. 조정을 나서야 된다. 그럼요. 경기도지사 하실 때 잘했잖아요. 계곡에서 안 되는 거 직접 가서 해결하고 시장하고도 문제 있을 때 본인이 직접 컨트롤하고 서울시장 제가 봤을 때 서울시의 능력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좀 더 깊숙이 관여해서 중앙정부 땅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라도 빨리 리더십 갖고 해야 돼요.
그거 영국에서 보여줬어요. 영국에서 대처 수장이 직접 미국 날아가서 라힘이라는 회사였거든요. 그 회사 영국으로 불러들인 다음에 카나리 왈프를 개발을 한 거예요. 그 리더십이 지금 필요해요. 런던 시장이 그걸 한 게 아니에요. 당시에 그 수상이었던 대처가 했듯이 지금 상황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리더십이 최고 리더십 차원에서 지금 조정이 돼야 돼요. 네. 지금 상황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최고 리더십 차원에서 조정이 돼야 된다. 교수님께서 어느 때보다도 더 힘주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항상 김경훈 교수님께서 나오시면은 뭔가 이제 화두를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인사이트에 더불어서 저희가 이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느라고 교수님의 책은 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많이 바쁘시겠지만 또 신간 출간 되시면 이제 조금 화를 누구로 안 치시고 부동산 트렌드 2026인가요? 아, 예. 네, 예. 그거를 가지고 저희 또 다른 이렇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인사이트를 나눠주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이렇게 급하게 또 섭외를 드렸는데 응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